네, 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브리핑 시작을 해보죠. 네, 오늘 톱 기사는 반도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확정이 됐죠? 이 얘기가 되고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고 난 첫날 이재명 후보의 행선지 첫 번째는 현충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천 SK 하이닉스 캠퍼스였고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 현충원을 방문해서 전직 대통령들 두루 이렇게 참배를 했던 거는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진보 쪽이냐 뭐 보수 쪽이냐 관계없이 다 방문을 했습니다.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통합이죠. 이재명 후보가 그제죠.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수락연설에서 이 통합 관련된 이 단어를, 통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수십 번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통합을 왜 지금 통합이라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거고요. 어제 현충원 참배했던 것도 그런 거고, 또 어제 선거대책본부의 이제 위원장의 윤여준, 이분은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책사 역할을 했던 분이죠. 정통 보수 쪽 진영에 있는 분인데 이분을 또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부에서 한 사람 수여를 하고 내부에서 당에서 한 사람을 하는 식인데, 외부에서는 윤여준 전 그 위원장이 했고 내부에서는 이제 박찬대 지금 대표 대행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투톱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를 이끄는 투톱이 됐습니다. 이제 그거에서도 이제 이 통합의 의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진보니 보수니 이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정말 위기고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현재 이런 모습들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 즉 DJ, 그다음에 JP, 그다음에 박태준이 TJ, 이 세 사람의 연합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처럼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상황을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소위 말하는 이데올로기나 계파, 뭐 진영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대한민국을 하나의 어떤 팀으로 통합을 해서 가는 게 위기의 극복의 최대 어떤 이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대가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입니다. 보통 삼성전자를 갈 텐데 이천 SK를 간 하이닉스를 방문한 것도 또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표 시절이죠. 삼성을 이제 수원을 방문을 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다라는 얘기도 좀 뭐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제는 이제 첫 기업 방문으로서 SK하이닉스를 방문했고요. 거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가 우리의 미래다, 특별법 신속하게 제정하고 파격 세제 혜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법이나 파격 세제, 이거는 사실은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반도체가 우리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의 미래다라는 얘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이재명 후보의 이 반도체가 우리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경제 패권을 이 반도체가 좌우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최대 주력 산업이고 반도체가 잘못되면 대한민국 망하고 뭐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도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반도체가 글로벌 경제 패권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야다,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특별법도 그렇고요. 이 세제 혜택 이런 차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하는 것처럼 정부의 직접 보조금이 지원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고요. 뭐 지금이야 이제 선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좀 예민한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특별법 신속 문제, 특별법 문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노동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주 52시간 제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아마 다 나중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반도체의 경제 패권을, 이 반도체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아마 때려 넣을 거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 이재명 후보의 이런 행보 의미를 좀 담아냈고요. 자, 두 번째부터는 좀 짧게 가겠습니다. SKT 앞에서 이제 쇼츠도 나갔습니다만 결국 이 문제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SKT는 2,3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할 정도로 사실은 과반을 장악하고 있죠. 물론 그 이상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제한이 걸려서 규제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회사에 생기는 게 이제 복지부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주의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조직 내에. SK텔레콤의 이 성장이 제한되고 있는 것도 아마 그 50% 이상, 그러니까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어쨌든 정부 규제로 제한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논리에 반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딱 막혀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그런 어떤 긴장감, 텐션 같은 것들을 아마 위축시키는 이유였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건 근데 오래된 얘기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A 이번에 한번 바꿔야 되겠다. 제목에도 나오죠. 이참에 갈아타자라고 하는 번호 이동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1,665명이 26일 날 하루에 옮겼거든요. 뭐 2,300만 명인데 1,665명이 뭘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평소에 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갈아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평소 대비 20배라는 거고요. 보니까 KT로 갈아타는 사람보다는 LG U+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몇 명이 갈아타느냐, 그리고 이게 뭐 몇만 명 안 그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신뢰라는 겁니다. 이 SK텔레콤이 이번 사태를 좀 현재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별로 이렇게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SK텔레콤이 이번 사건을 가지고 뭔가 좀 최근 SK가 여러 가지로 좀 개혁을 좀 하고 구조 개편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살리기 위해서 등등등.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간 회사에서 돈을 사실 늘 가장 많이 벌어다주는 캐시카우이긴 한데 너무 그냥 항상 잘 버니까 뭐 쟤는 뭐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식의 위치에 있던 회사가 SK텔레콤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AI 시대를 맞아서 또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하면서 뭔가 SK텔레콤 또 SK그룹이 좀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세 번째 얘기는 대한항공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나항공 이 인수 작업 끝났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자 인수를 이제 확정을 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내 이제 여객 수요, 여객 이 시장을 이제 사실은 다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앞서 SK텔레콤 얘기도 잠깐 드렸습니다. 이제 텐션이 좀 흔들리죠. 이제 긴장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한항공은 일단 이 상황을 신성장 산업을 찾는 걸로 좀 이 텐션을 유지하고 더 높여 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조원태 회장이 잘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분야는 이제 항공 우주 쪽인데요. 이 표를 한번 좀 볼까요? 이게 대한항공 항공우주 사업부문 매출액 성장률 추이인데 2022년에 4,900억, 그다음에 3년에 5,400억, 10% 늘었죠. 그다음에 작년에 6천억 가까이 되면서 역시 한 1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꾸준히 연간 한 10% 전후로 성장을 하니까 되게 성장률이 높은 겁니다. 이런 큰 회사에서. 최근에 대한항공이 했던 일이 뭐냐면 육군 공군 특수전 수행용 다목적여기 블랙호크. 이 영화에 예전에 한번 많이 나오는 약간 좀 길쭉한 그런 헬기입니다. 이 블랙호크 헬기 개량 사업 우수협상대사로 선정이 되는데 이게 사업 규모가 9,600억에 달합니다. 거의 1조짜리 사업이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죠. 이걸 비롯해서 앞에 표수 잠깐 보셨습니다만 이미 대한항공은 1975년도에 항공우주사업본부를 만든 이후에 군용기, 헬기, 뭐 생산도 하고 제품 가져와서 미국에서 가져와서 조립도 하고 이런 사업을 오랫동안 해와서 한 30년 정도 노하우를 쌓고 있다고 그럽니까? 사실 이것도 이렇게 노하우하고 이제 기술력, 그다음에 뭐 전문 어떤 인력들이 이렇게 쌓고 있는 데가 드물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장에서도 대한항공에 이렇게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데 이제 해외로 이제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도 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사실은 이제 현재 있는 산업들이고 결국 미래 쪽에 이 항공우주 산업 쪽에서 뭘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드론하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보통 얘기하죠. UAM 이쪽 사업 관련해서 LS 그다음에 항공기 엔진 분야와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등과 이렇게 합작을 좀 해서 이 사업을 좀 키워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객 쪽이 뭐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도 좀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 파일을 좀 그룹의 파일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지 앞으로 좀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100일 됐죠 취임. 방산조선주는 뛰고 2차 전지주는 내리막길이다. 이 앞에 방산조선주가 뛸 거라는 거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을 했던 거고 2차 전지가 내리막길이라는 거는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좀 좋지 않았죠. 결과가. 특히 2차 전지 쪽에 그 공매도 또 엄청나게 좀 몰리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공매도가 2차 전지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들이 좀 작용을 해서 2차 전지주는 더 좀 주가가 부담스러운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공매도가 사실 이렇게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결국은 그만큼 이제 공매도라는 게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이제 주식을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2차 전지주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어둡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표를 한번 좀 볼까요? 뭐 사실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뭐 조선 방산주 굉장히 좀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116%, 현대로템이 97%, 그다음에 카이라거죠. 한국항공우주도 51% 등등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조선주도 하나오션이 76%, HD 현대마린엔진 37%, 현대미프 29%. 그러니까 물론 방산주가 훨씬 더 세긴 한데 조선주도 50% 전후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관련돼서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25%, 삼성 SDI 마이너스 19%, 그다음에 SKC는 마이너스 41%. 여기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41% 하락을 했네요. 예,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죠. 뭐 왜 악재들이 있었는지 어떤 악재들인지는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나오션과 관련해서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 지분 매각을 위한 수요 예측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좀 나오면서 하나오션 주가 어제 시간 외에서도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좀 오른 데 따른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이제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또 어떤 재료가 하나 또 터지면서 이제 영향을 좀 받겠죠. 근데 만약에 하락폭이 뭐 그렇게 막 크지 않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에서 좀 좋게 본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때 이제 사례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아니면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산업은행이 하나오션의 지분 19.5% 갖고 있거든요. 한 5조 원 정도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5조 원 정도 되는데 결국은 이제 산업은행은 다 팔겠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19.5%를 다 가져갈 때는 없으니까 5조 원짜리를.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팔겠죠. 그럼 계속해서 시장에 물량이 뭐 나올 수도 있다. 또 이게 블록딜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면 어쨌든 하나오션으로서는 좀 어쨌든 상방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갇힐 수 있는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도 좀 감안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오션의 주가가 그 이상 1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쳐가야 될 이 물량에 대한 이슈는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오션이 또 이런 위기를 또 어떻게 잘 극복을 할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